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랑 미리 조금만 살펴볼까요? 복사 전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선 방법과 모수화 방법, 그리고 조견표 방법이 있습니다. 선 방법은 계산의 정확성은 높으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모수화 방법은 계산의 정확성은 낮으나 계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조견표 방법은 선 방법과 모수화 방법의 중간 정도의 정확성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들 방법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향 적분을 학습하고 선 방법, 조견표 방법과 모수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두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다음 식은 상향 또는 하향 반구 복사속을 위한 방향 적분식입니다. 이 식에서 상향 또는 하향 반구 복사속을 위해서 적분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복사 휘도는 방향의 함수이기 때문에 천정각에 따라 변화하나 다음과 같이 미호는 코사인의 평균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평균값을 통해 나온 식이 2번 식입니다. 그럼 2번 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향과 하향 복사속을 계산할 경우 미우의 평균값은 모든 방향의 복사 에너지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복사 저항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균값을 대입한 경우에는 상향 및 하향의 모든 복사 평균 상태가 잘 반영됩니다. 이 경우 2에서 3% 정도의 오차를 유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 방법은 많은 계산 시간과 빠른 컴퓨터가 요구되며 계산 시 높은 정확성을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위성 자료 분석에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밴드 모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투가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밴드 모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밴드 모형은 투가 함수 계산 시 오차를 유발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흡수선들은 등간격 또는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흡수선의의 강도가 일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우 높은 투가 함수의 정확도가 요구될 경우에는 밴드 모형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평균 투가 함수의 계산은 밴드 모형보다는 선 방법인 크레이프 조이달이나 심프선 법칙 등을 이용하여 3번식과 같이 파수별 평균 투가 함수를 직접 적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식에서 wi는 i번째 투가 함수에 대한 가중치를 말하며 ti는 적분 구간 내 i번째 파수에 대한 투가 함수입니다. 투가 함수인 ti는 파수에 대한 흡수 개수로부터 계산됩니다. 이 파수에 대한 흡수 개수는 다음과 같고, 이것은 흡수 개수의 가중치를 곱하여 더해집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흡수선 중심의 가중치를 높이기 위하여 격자 간격을 매우 작게 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선 중심물은 파수 간격을 잘게 나누고 가장자리는 넓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만 덜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선 방법에 대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 방법으로 계산 시 대기 중에서 비균질 대기의 복사 경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결 방법은 대기를 여러 개의 균질한 경로로 나누어 각각의 투과 함수를 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사속 계산 시에는 입사되는 모든 방향의 복사 휘도를 적분을 통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다음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조견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조견표입니다. 조견표 방법은 조견표를 이용하여 계산 시간을 단축하고 계산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견표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 방법을 이용하여 흡수 개수를 미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견표를 작성한 후 이 표의 값을 내외삽함으로써 원하는 흡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흡수 개수의 변화 요인으로는 흡수 기체의 종류와 흡수 기체의 양, 그리고 기압 및 온도가 있습니다. 이들 네 종류의 흡수 개수 변화 요인들에 따라 주어진 파수 영역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선 방법을 사용하여 평균 흡수 개수 또는 평균 투과 함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매우 심한 영역에서는 평균 투과 함수를 사용하여 복사 속 등을 계산할 경우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 방법으로 투과 함수의 조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흡수 개수 및 투과율의 변화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변화 요소들의 계산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조견표 방법에 대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짧은 시간에 복사 속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 설명한 선 방법이나 조견표 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변수를 대입하여 근사적으로 단시간 내에 복사 가열률, 냉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모수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정확한 계산에 대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모수화 방법에 대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방향적분에서 상향 또는 하향 반구 복사 속을 위한 방향적분과 평균 천정각에 대한 방향적분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선 방법에서는 평균 투과 함수와 비균질 대기의 복사 경로에 대한 투과율, 방향 적분과 용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조견표 방법에서는 평균 투과 함수와 이용 방법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수화 방법에서는 평균 투과 함수와 모수화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방향적분, 선방법, 조균표 방법, 모수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